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현대사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남미의 그 혁명의 지도자 시몬 볼리바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중남미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란 콜롬비아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그 이름의 값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중남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볼리바르가 그 해방 전쟁을 하던 무렵에는요. 지금처럼 뭐 카리브해 국가에서 33개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예. 두루뭉술하게 연합체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는 보통은 라틴 아메리카를 통치하는 방식이 일종의 큰 블록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란 콜롬비아는 지금 남미의 지도 북쪽을 보시면 맨 왼쪽에 에콰도르가 있고요. 예. 중심부에 콜롬비아가 있고 오른쪽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예. 요 거대한 한 덩어리가 그란 콜롬비아라는 이름으로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북쪽으로 보시면 파나마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파나마도 콜롬비아의 하나의 주였습니다. 예. 당시는. 그래서 지금은 파나마가 콜롬비아하고 나뉘어진 독립국가가 됐는데 네. 결정적인 원인이 보면 1899년에 천일전쟁이라는 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파나마가 독립을 하게 된 거라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는 원래 콜롬비아의 한 주였단 말이에요. 예. 아주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독립하게 된 게 1899년에 콜롬비아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천일전쟁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파나마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좀 알아봤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요즘 가장 핫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엘살바도르. 네. 부켈레 대통령. 왜 그런 어떤 핫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나는 엘살바도르를 구원하러 왔어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부켈레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트코인이고 또 하나는 갱단과의 전쟁입니다. 원래 그 현대사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중남미의 그 혁명의 지도자 시몬 볼리바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 중남미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란 콜롬비아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그 이름의 값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요. 어떤 헤게모니를 콜롬비아가 잡았다기보다는 예. 중남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볼리바르가 그 해방 전쟁을 하던 무렵에는요. 지금처럼 뭐 카리브해 국가에서 33개국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예. 두루뭉술하게 연합체로 구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는 보통은 라틴 아메리카를 통치하는 방식이 부왕제라는 게 있어요. 부왕 바이스로이라고 하는 건데요. 부왕을 통해서 통치시키든지 아니면 총독을 파견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요. 일종의 큰 블록으로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란 콜롬비아는 지금 남미의 지도 북쪽을 보시면 맨 왼쪽에 에콰도르가 있고요. 예. 중심부에 콜롬비아가 있고 오른쪽에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예. 요 거대한 한 덩어리가 그란 콜롬비아라는 이름으로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콜롬비아 북쪽으로 보시면 파나마가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파나마도 콜롬비아의 하나의 주였습니다. 예. 당시는. 그래서 지금은 파나마가 콜롬비아하고 나뉘어진 독립국가가 됐는데 네. 결정적인 원인이 보면 1899년에 천일전쟁이라는 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파나마가 독립을 하게 된 거라고.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는 원래 콜롬비아의 한 주였단 말이에요. 예. 아주 조그만 지역이었는데 독립하게 된 게 1899년에 콜롬비아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합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천일전쟁 이렇게 되는 건데 천일전쟁이니까 대략 한 2년 반 정도, 3년에 가까운 내전을 거치게 되는데요. 예. 1899년에 발생을 했고 요 내전을 틈타서 파나마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예. 이때 파나마의 독립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왜 파나마를 지원했는지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파나마는 콜롬비아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비슷합니다. 뭐 쿠바나 비슷한 나라처럼 예. 미국의 이제 어느 정도 지배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천일 전쟁 지금 말씀드렸는데 천일 전쟁과 관련돼서 제가 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콜롬비아의 국민적인 작가고요. 예. 이분이 쓴 소설이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중남미 문학에 대해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소설은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필독서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간의 고독이 지금 말씀드린 천일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천일 전쟁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있게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간의 고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다만 좀 어렵습니다. 예. 중남미 소설이 좀 난해하거든요.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하는데 좀 읽으실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책에도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써놓으셨던데 네. 자, 그러면 지금 멕시코와 콜롬비아를 좀 알아봤으니까 사실 그 사이에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요즘 가장 핫한 대통령으로 일컬어지는 나라가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네. La bala y la tienes que bailar, porque si no la bailas te la pueden disparar. La bala y la tienes que bailar, porque si no la bailas te la pueden disparar. Mano a la barriga, mano a la barriga. Mano a la barriga, mano a la barriga, una sobadita, una sobadita. 부켈레 대통령 왜 그런 어떤 핫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름이 지금 떠돌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엘살바도르란 나라의 명칭을 한번 보죠. 예, 엘살바도르 이제 붙여서 엘살바도르 하지만 원래 스페인어로 엘살바도르거든요. 예. 엘은 남성 정관사고요. 살바도르는 구원자.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나라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나라이죠. 예, 근데 실제로 나는 엘살바도르를 구원하러 왔어라고 외친 사람이 바로 부켈레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네, 부켈레라는 인물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면 분명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트코인이고 또 하나는 갱단과의 전쟁입니다. 아,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엘살바도르의 공식 화폐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있는 화폐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값이 폭등했거든요. 그렇죠. 그 영향을 톡톡히 받습니다. 그래서 부켈레 대통령이 당시에 엘살바도르 국민한테 비트코인을 많이 소유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엘살바도르의 GDP가 이 비트코인이 폭등하는 바람에 굉장히 올라갔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이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갱단과의 전쟁인데 굉장히 터프합니다. 이게 엘살바도르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1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예, 갱단이 판치는 나라입니다. 거리에. 그래서 중남미 여행하는 분들이 보통 엘살바도르는 절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만큼 악명 높은 살인율 높은 국가였는데 예, 부켈레의 공약이 뭐였냐면 자기는 갱단과의 전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살인율이 쫙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영웅이 됐죠. 물론 이 갱단과의 전쟁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갱단만 잡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닥치는 죄로 잡아들이니까 엉뚱한 사람도 잡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삼천교육 때. 맞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사실 독재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 뭐냐면요. 이런 터프한 정책이거든요. 예, 당장 전과자들, 범죄자들 막 닥친 대로 잡아들이면 보는 국민들은 시원하거든요. 예,
일단 치안이 안전해지니까 이게 이제 대중들은 이게 열어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데 인권 유린이라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엘살바도르에서 막 죄가 없는 막 순진한 사람들도 예. 지금 여기 세콧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감옥이 있어요. 이게 중남미에서 제일 큰 감옥입니다. 예. 여기 한 4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대요. 아, 이 어마어마한 감옥에다가 지금 죄 없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어서 국제인권협회로부터 지금 공식적인 항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날의 칼인 거예요. 지금부터 부켈레가 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중남미 주변 국가에서 부켈레 모델을 지금 따라하고 있거든요. 아, 2024년에 칠레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중남미 국가 18개 국가 한 4만 9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지금 중남미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부켈레인가요? 맞습니다. 부켈레. 10점 만점에 7.71점을 획득했고요. 꼴등은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마두로입니다. 아, 지금은 뭐 미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 1.3점이 나왔어요. 그만큼 부켈레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중남미에서는 부켈레 모델이 지금 확실히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건 맞는데 부켈레 모델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인권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부켈레를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지금 트럼프와 갖고 있는 브로맨스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요. 예. 필리핀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필리핀의 그 대통령도 범죄와의 전쟁을 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아, 인권 유린 관련돼서. 그 재판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좀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엘살바도르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갱단들이 설치는 나라가 됐습니까? 네, 중남미 많은 국가들이 대표적인 공통점들이 있어요. 내전을 겪죠. 그러니까 7, 80년대에 엘살바도르도 이제 심각한 내전을 겪는데 이때 내전을 견디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예.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일자리 찾고 건실하게 일해서 뭐 돈 좀 벌고 그랬으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빠지냐? 마약에 빠집니다. 그렇죠. 미국 현지에서 갱단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요. 미 행정부에서는 이들을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예. 이 사람들이 엘살바도르 와서 돌아와서 할 일이 뭐겠어요? 개과천선해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본래 먹던 거 먹겠네. 개버릇 난 못 준다는 속된 말이 있습니다만 예. 엘살바도르 돌아와서 갱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갱단들이 지금까지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아. 예. 그런 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엘살바도르도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로메로 신부라고. 로메로 신부는 1977년에 산살바도르의 대주교로 임명된 분이신데요. 예. 원래 이분이 이렇게 막 진보적이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좀 보수적인 성격의 성향의 예. 신부님이었는데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엘살바도르 민중이 엘살바도르 군대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또 인권 침해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고는 본인이 선언을 하십니다. 엘살바도르 군부에 여러 차례 요청을 하게 되는데 듣지 않고요. 결국은 1980년에 극우 세력자들에 의해서 미사 중에 총격을 맞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했고요. 이게 기폭제가 돼갖고 1980년대 중남미 사회를 휩쓸었던 이른바 해방신학. 예. 해방신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아, 그 로메로 신부로부터 그렇습니다. 로메로 신부가 해방신학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예, 붐이 이제 일어나게 그렇죠. 된. 붐이 일어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 엘살바도르가 이제 그런 어떤 핫한 어떤 그 주목의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또 하나의 나라 중미의 국가 중에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그 파나마 운하 때문에 또 항상 월드뉴스에 이렇게 오르내리고 네. 있잖아요. Mate.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Mami, tú eres
eres muy hermosa, no te cambio ni por la dama de rosa, mamacita tú eres natural, te ves mejor que la famosa Cristal.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es la chica de los ojos café. Mami, mami, mami no me muerde, mami no se... 그 파나마라는 나라는 아까 이제 그 콜롬비아 얘기를 하면서 본래 콜롬비아의 하나의 주였지만 천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됐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파나마 운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잔뜩 노리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린란드, 최근에는 뭐 그린란드에 꽂혀 있습니다만 예.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파나마 운하였어요. 파나마 운하는 원래 미국 거야. 예.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돌려받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파나마 운하가 왜 미국 거야? 근데 사실은 그런 맥락은 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예. 미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맥락은 있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파나마 운하를 처음 건설한 건 원래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의 건축가 레세라는 분이 파나마에서 운하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미 수에즈 운하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파나마 운하도 한번 도전해 볼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파나마는 수에즈 운하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악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난공사로 1순위를 꼽는 게 산악 지역이거든요. 예. 요즘은 뭐 좀 폭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산악 지역 뭐 통과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당시 19세기에는요 산악 지역을 통과해서 운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기후적인 요건이 아주 안 좋았어요. 열대우림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창궐하다 보니까 공사 기간에 투입됐던 인부들 가운데 수천 명이 사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공사가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아.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보고 철수를 해버려요. 예. 이 공사를 뒤이어서 마무리한 게 미국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파나마 운하 공사를 만들었어. 물론 시작은 프랑스가 했습니다만 1914년에 완공한 건 미국이 맞아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미국에게 줍니다. 예.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대반전이 있습니다. 1977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등장을 하죠. 예. 카터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고 또 인권을 항상 중요시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중남미의 관계를 설린 관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나마 운영권을 이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 공화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대했죠. 아니 그걸 왜 돌려줘? 근데 카터 대통령은 이걸 밀어붙이고요. 결국은 1999년 12월 31일을 기해서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파나마 정부에 이양한다라는 협약을 맺습니다. 지미 카터가 처음 선언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한 20여 년 지난 뒤에 실현이 됐군요.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을 기해서요. 파나마 운영권은 파나마 정부로 넘어간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제법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는 우리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역사적 맥락은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공을 들였으니 다시 돌려달라는 건데 국제법상으로는 이거는 불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파나마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것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1대1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최초의 국가라고 맞습니까? 이게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에 좀 신경을 쓰냐면요. 파나마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원래 파나마는 대만과 수교 국가였어요. 근데 대만과의 수교를 단교를 하고 예.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1대1로. 예. 1대1로에 참여한 최초의 중남미 국가가 파나마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파나마 이상해. 얘네들 지금 친중국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파나마 운하를 거론한 거는 단순히 파나마 운하를 먹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예. 너 경고장이죠. 중국하고 너무 친해지지 마.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그런 경고성 맥락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미국의 지금 새로운 외교 정책인 멀로주의의 새로운 개념, 돌로주의 뭐 그런 개념에서 볼 때 파나마가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고 또 파나마는 또 파나마 운하가 있으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또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심기가 좀 불편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파나마 운하가 위치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있어요. 예. 카리브와도 연동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미국이 신경 쓰는 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난해 연말에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미국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의 핵심은 뭐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1923년에 몰로주의가 재등장하게 되는데 이걸 논로주의라고 하는데 예. 당시 몰로주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당시 몰로주의는 뭐냐면 기존에 라틴 아메리카를 경영하던 스페인 너희들 이제 깔끔하게 손 떼라는 거예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 라틴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우리가 책임질게. 그 대신 나는 유럽에 대해서 관심 안 둘 거야라는 게 몰로주의의 핵심인데 지난해 연말에 발표된 미국 전략 보고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돌론주의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만 웨스트 헤미스피어, 그러니까 서방구는 건들지 마. 앞으로 미국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국제 경찰 역할 안 할 거야. 너희 어려운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예. 미국은 오로지 미국에 집중할 거야.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집중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중남미 대륙이 보통은 중남미 대륙이 미국의 뒷마당, 백야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백야드가 아니라 이제는 앞마당이 된 거예요. 예. 중남미는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현대사를 이제 이해할 때는 미국을 떼놓고는 볼 수 없는 지역이 됐네요. 도저히 떼어놓고 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파나마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노리에가 체포. 네네. 그 노리에가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랬습니까? 1월 3일 날 저는 그 마두로가 체포되는 딱 장면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자비죠, 일종의. 1989년 12월에 있었던 파나마 침공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자가 노리에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노리에가도 마두로랑 거의 비슷하게 체포가 돼가지고요. 미국 법정에 마이애미 법정에 섰고 실제로 마이애미 법정 통해서 미국 법정에서 17년간 복역을 했을 겁니다. 예. 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마두로도 아마 노리에가 같은 운명이 될 것 같은데 중남미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군인 출신이고 예. 노리에가도 뭐 당연히 군인 출신이었고요. 노리에가는 근데 좀 독특한 건 뭐냐면 이중간첩 역할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CIA에 많은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카르텔 관련된 정보들을 미국 CIA에 제공을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중남미의 마약들을 미국에 몰래 밀수출해서 뒷돈을 챙긴 인물이기도 해요. 이중간첩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으로부터 매년 감사장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중적인 역할을 했는데 노리에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파나마의 이제 권력자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이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게다가 당시 대통령이 W.H.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부시 아버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볼 때 노리에가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비밀 정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불안하죠?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명분은 비슷해요. 이 사람 마약 카르텔 우두머리야. 지금 마두로 잡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1989년 12월 미군이 지상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체포를 해옵니다. 거의 뭐 마두로 체포 과정과 비슷해요. 그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파나마 운하도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지만 최근에 이제 중남미 뉴스에서 보면 이제 그 빈곤을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어떤 그 탈출 그 과정, 이 과정에서 파나마의 이제 그 가장 악명 높은 그 정글 다리엔 갭 뭐 이 얘기가 많이 얘기되더라고요. 네, 다리엔 갭을 한번 이제 구글 검색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예.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돼 있는 부분인데 지도상으로 보시면
콜롬비아와 파나마를 연결하는 구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깔때기를 지나야만 쉽게 말하면 에콰도르나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국의 어떤 현실을 도피해서 미국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예. 미국으로 가기 전에 멕시코를 거쳐야 되거든요. 예. 그 바로 전 단계입니다. 그 협곡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해상으로 물론 돌아가는 길은 있어요. 해상을 통하지 않고 육로로 통하는 길은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이 협곡을 죽어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협곡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해요. 예. 정글에 갇혀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이 안에서 다리안 계곡에서 사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파나마 이번에 대통령이 된 분이 이 다리안 갭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미국이 요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 협곡을 막아버리면 예. 난민들이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협곡을 막게 되면 다른 요인들이 있어. 불안한 요인들. 왜냐? 이 협곡을 지나가면서 이제 마약갱들과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우회하다 보면 이제 백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보트 피플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좀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실 이제 쿠데타를 통한 독재자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 중남미의 독재자의 개념으로 이제 카우디오라는 개념을 책에서 쓰셨던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남미의 뉴스를 접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도대체 중남미는 왜 이렇게 쿠데타가 많냐? 예. 군부 쿠데타가 왜 이렇게 잦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키워드로 등장하는 게 까우디오입니다. 까우디오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도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대통령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두머리? 우두머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지도자가 아니고요. 예. 까우디오의 그 뉘앙스를 가장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한 게 우두머리예요. 근데 우두머리 한번 느낌이 어떻습니까? 약간 좀 공식적이지 않은 네, 약간 좀 부정적이죠. 예,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인 느낌도 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리더나 지도자는 뭐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국민의 지지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 예.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까우디오라는 개념은 사실 우두머리,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수령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건 예. 한자식 표현입니다만 가부장적인 냄새가 굉장히 풍겨요.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예. 이런 지도자는 우리를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이게 까우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까우디오의 배경은 뭐냐? 토착 세력입니다. 아. 우리가 고려시대 말이죠. 그 궁예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 지역에서 그렇죠. 세력을 확장했던 인물들 아닙니까? 이분들 사실 토착 세력이에요. 토호 세력이기도 하고. 토호 세력이죠. 예. 이분들도 그 현재의 용어를 적용하자면 고려시대의 까우디오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데 까우디오들이 그 권력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지주들이 까우디오를 경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를 바탕으로 하는 재력.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겁니다. 군사력입니다. 이 군사력은요 사병 개념이에요. 적게는 수십 명 개념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아까 얘기했던 통통마쿠투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통통마쿠투는 현대적 개념이고 예. 근대적 개념으로 보면 19세기에 이런 까우디오들이 자기 수하에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거죠. 태조 이방원 같은 경우도 사실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병 혁파라는 게 조선시대에 굉장히 큰 화두였거든요. 예. 사병을 혁파해야 지방의 토호 세력들을 묶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까우디오 개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토지에서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사병 집단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까우디오고요.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인 역할도 합니다. 중남미 독립 과정에서 반외세를 외치면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독립전쟁의 앞에 맞습니다. 나서가지고. 최전방에 서서 무력으로 제국주의군과 싸워서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예. 그 반면에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 중남미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인물들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토착 세력으로서 반복적으로 군사 쿠데타 일으키고 정권 잡고 기득권과 연합해서 권력을 재창출하고 이런 핵심 인물들이 까우디오거든요. 예.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정치가들과 좀 다른 게 아버지 같은 느낌, 그러면서 카리스마를 풍기면서, 그래서 말이죠. 예.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우리가 김일성 수령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 지금 김정은은 수령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예. 시대를 반영한 거죠. 수령이라는 개념은요, 아버지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우디오 개념에 그런 모든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까우디오 개념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런 어떤 개념을 기본에 깔고 중남미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중남미 국가에서 남미의 대표적인 국가인 뭐 브라질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지만 뭐 이 나라들은 워낙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국가들이니까 뭐 차후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위치한 국가들 있잖아요. 네네. 이 국가들도 뭐 그 우리가 좀 알고는 있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페루라든지 또 칠레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Contigo Perú, sobre mi pecho llevo tus colores y están mis amores. Contigo Perú, somos tus hijos y nos uniremos y así triunfaremos. Contigo Perú, unida la costa, unida la costa, unida la sierra, unida la selva. Contigo Perú. Unido el trabajo, unido el deporte, unidos el norte, el centro y el sur. Te daré la vida y cuando yo muera, me uniré en la tierra contigo, Perú. 지금 페루와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인접해 있는데 가장 원주민이 많은 나라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란 콜롬비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란 콜롬비아가 이제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가 연합체 국가를 형성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일종의 중남미 국가들은 이렇게 블록 형식으로 연합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페루와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원주민 비율이 한 50%, 6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는 두 나라가 연합체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칠레 견제 때문에 그 연방이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 예. 페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페루 하면 생각나는 게 마추픽추를 생각하잖아요. 예. 관광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페루 입장에서는 이 안데스 산맥이 축복이자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안데스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천연적인 자원들, 예. 또는 안데스가 품고 있는 마추픽추와 같은 어떤 관광 자원 때문에 오늘날 페루가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데, 안데스 산맥 때문에 그 안데스의 페루와 리마의 페루가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대한 장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페루에 가보면 안데스 산지에 은거하면서 도시에서 나오지 않고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예. 이분들을 페루 정부가 억지로 이주를 시키는 과정에 이분들이 도시 빈민이 됩니다. 도시에서 적응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도시에서 도시 빈민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농 간의 갈등과 격차가 심해지고요. 예. 이 과정에서 1969년에 빛나는 길이라고 하는 예. 구스만이 이끄는 빛나는 길이라고 하는 자생적인 게릴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스만이 198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어떤 투쟁을 거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예,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스만 같은 경우는 자생적인 게릴라 집단이지만 추구하는 이념은 공산주의였고요. 공산주의 이념 가운데서도 주로 마오쩌둥주의를 추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노선 갈등도 굉장히 심했어요. 쉽게 말하면 스탈린파, 또 한편에는 마오쩌둥파. 그러다 보니까 내부 분열이 굉장히 심해졌고요. 예. 결국은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 빛나는 길도 점차 와해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인 이민자 출신으로 맞습니다. 한때 유명했죠. 이게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에요. 한번 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주민 가운데 뭐 베트남 이주민 출신 2세인데 한국이 대통령이 된다. 물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어쨌건 간에 우리가 좀 쉽게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본인 이민 2세였는데 페루에서 대통령까지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후지모리 대통령이 내걸었던 두 가지 공약이 뭐냐면요. 부정부패 척결, 두 번째가 공산주의 척결이었어요. 예. 이제 공산주의 척결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구스만의 빛나는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시 이제 공산주의 그 게릴라 때문에 페루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으니까 페루 민중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공약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후지모리 대통령을 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예. 그 후지모리가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뭐 페루의 어떤 그 국내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그러면? 후지모리가 초반에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선전했습니다. 뭐 슈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초 인플레이션도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도약을 했고 예. 게다가 이제 구스만의 빛나는 길 같은 게릴라들도 굉장히 진압 정책을 펴면서 안정화시켰거든요. 초반에는 굉장히 호응을 받았어요. 근데 항상 정권이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정권을 연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선 과정에 야당 의원을 매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됩니다. 이 장면이 포착되면서 하야 논란이 빚어지거든요. 탄핵 직전까지 가는데 이것도 좀 엽기적인 일인데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러 나갔어요. 예. 이 양반이 후지모리가 예. 안 돌아옵니다. 페루에 안 돌아왔어요. 대통령이 국제회의에 나갔다가 돌아오질 않은 거죠. 어디로 갔냐면 일본으로 갑니다. 예. 자기가 일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5년 동안 보호를 해줘요 또. 아.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후지모리 대통령을 이어서 이제 출연된 대통령이 샅샅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부정 부패 비리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니까 결국은 후지모리가 본국에 송환돼서 예. 본국에서 페루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병이 도져서 결국은 병사를 하게 되죠. 아. 굉장히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굉장히 좋지 않았던 사례라고 하는데 예. 더 하나 또 재밌는 거는 이 지금 후지모리의 지금 자녀들이 예. 페루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게 뭐 연좌제액은 아니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녀들까지 정치하지 그렇죠. 말라는 법은 없죠. 예. 하지만 하나의 세력권이 형성이 돼 있군요. 근데 페루 문화가 재밌는 게요. 일본인 2세가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예. 후에 폴란드계 유대인이 또 대통령이 된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페루 정치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좋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개방적인 거고요. 예. 그러다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도 2000년대 이후에 나오잖아요. 나왔죠.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나는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이니까 예. 대통령 취임식을 보통 국회나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마추픽추 가서 합니다. 잉카의 유적. 잉카 유적지에서. 예. 시작은 창대했으나 이 대통령도 나중에 권력에서 쫓겨납니다. 그렇군요. 부정부패로. 참. 페루 정치가 굉장히 좀 불행한 게 뭐냐면요. 최근 7년 사이에 예. 5명이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을 그렇게 많이 했군요. 탄핵이 거의 1년에 한 번씩이네요. 남발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가장 최근에 그 탄핵당한 대통령이 디나 볼루아르테라는 여성 대통령입니다. 예. 디나 볼루아르테. 사유가 뭡니까? 부정부패입니다. 이게 사유가요. 이게 지금 디나 볼루아르테 같은 경우는 이게 롤렉스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시계입니까? 그렇죠. 고가의 시계를 뇌물로 받은 거예요. 예. 이게 들통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부정부패가 막 만연해 있고 이런 부정부패 스캔들이 막 국민들한테 드러나니까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탄핵 직전에 이분 지지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한 자리? 2%예요. 한 자리. 저는 이 2% 지지율을 받은 국가 지도자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까지 갔다는 얘기는 예. 바닥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예, 이게 페루 정치가 비극적입니다. 7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이 탄핵됐다? 이게 좀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는 그래도 그 페루 하면 잉카 유적이 있는 그 나라로서 관광지로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 있어서는 또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건 간에 이런 위기를 좀 잘 극복해서 예. 페루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민주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페루하고 연방을 구성했던 이제 볼리비아.
어떻게 보면 남미에서 몇 안 되는 내륙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볼리비아가 내륙 국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내륙 국가는 아니었다고 맞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가 그러면? 볼리비아가 지금 지도 보시면 아주 답답하게 갇혀 있는 내륙 국가가 됐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내륙 국가는 아니었고요. 예, 볼리비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칠레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예. 칠레하고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 아타카마 사막이 18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사실상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예, 굉장히 황폐한 땅이었는데 1800년대 후반에 여기서 광산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 노다지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석유가 발견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이 땅을 두고 결국은 볼리비아와 칠레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예. 칠레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볼리비아는 아타카마 사막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륙국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태평양 진출이 막혔네요. 막힌 거죠. 길목 자체가 막혀버린 거죠. 반면에 칠레는 이 아타카마 사막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광산을 확보하게 됐죠. 예, 칠레에 불을 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볼리비아는 말이에요. 재밌는데 지금 바다가 없는데요. 해군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해군이 기동 훈련을 매년 합니다. 예. 그럼 어디서 하냐? 바다도 없는데. 예, 3,000m의 티티카카 하우스라고 있죠. 예. 호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언젠가는 바다로 진출하겠다는 꿈을. 그런 꿈은 갖고 있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볼리비아가 언젠가는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줬으면 좋겠는데 예, 볼리비아가 상대적으로 좀 약소국이다 보니까 예, 볼리비아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호응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칠레가 아무래도 좀 강대국 아닙니까? 자, 그런 이제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에보 모랄레스하고 아르세. 네. 예, 어떤 인물들입니까? 원래 두 사람은 그 볼리비아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동지 관계였어요. 에보 모랄레스가 먼저 대통령을 하고요. 에보 모랄레스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볼리비아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이에요. 아, 이분이 원래 사탕수수 농장에서 날품팔이 노동자에서 시작을 해서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된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예, 통상적으로 에보 모랄레스가 선거 부정행위로 밀려난 건 맞지만 에보 모랄레스를 독재자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뭐 이렇게 뭐 부를 축적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건 간에 2019년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이 일었었고 예, 그 문제 때문에 중간에 물러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동료였던 아르세였거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 관계였고 동지였는데 예, 두 사람이 지금은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왜냐? 아르세는 에보 모랄레스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면 자기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아르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동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셀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3시간 만에 종결이 되긴 했는데 그 과정에 어쨌건 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국민들이 볼 때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 출연하게 됐죠. 이로써 20년간 볼리비아를 이끌어가던 좌파 진영은 이번에 결국 몰락하게 된 겁니다. 예. 덤으로 얘기하자면 그 볼리비아라는 국명이 아까 얘기했던 중남미 그 볼리바르에서 유래한 예, 거죠. 볼리바르에서 유래된 맞습니다. 거예요. 네. 예, 그만큼 시몬 볼리바르가 중남미에서 갖는 영향력이나 상징성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볼리비아와 페루의 연합군이 칠레한테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Con el remix. Mami linda, Chile y Argentina. Una nena sentía como Arcángel la maravilla. Me gusta cuando tú te arrodillas. Yo te llevo a 200 millas. Yo te voy a dar lo que me pidas. Tú a mí no me podrás olvidar. Yo quedo loco cuando te pones a bailar. Y en mi pieza te voy a desnudar. Yo no fumo marisola. Que yo unos piquitos te puedo enrolar. Que no se me pica, lloro tu papá. Que yo soy tu matacola. Y te como la popola. Yo no fumo marisola. Como unos porritos me puedo enrolar. Y después de eso yo te voy a secuestrar. Solo por un par de horas. Argentina y Chile están en la casa. Star Music. Flotado en ella. 칠레가 본래부터 이렇게 남북으로 긴 나라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앞서 제가 이제 아타카마 사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북쪽으로 좀 더 확장하게 된 거는 볼리비아의 전쟁을 통해서 아타카마 사막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예. 북쪽으로 영역이 더 확장된 거고요. 예. 남쪽으로 더 길어지게 된 거는 원래 남쪽에 살고 있던 마푸체족이라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요. 예. 이 마푸체족을 정복하면서 남쪽으로 더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지금의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나라가 된 거죠. 예. 그런 영토 확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 칠레가 3W, 3F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3W라는 건요. 좋은 날씨, 웨더죠. 굿 웨더. 그다음에 아름다운 여성, 워먼. 그다음에 칠레하면 대표적이죠. 와인. 그래서 3W라고 하는 거고요. 3F라는 거는 풍부한 어족점, fish. 그다음에 풍부한 과일, 예. 프루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3F 또는 3W의 나라라고 이제 칠레가 불리는 거죠.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죠. 예.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성립시킨 나라가 바로 칠레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칠레가 쿠데타나 혁명이 아닌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최초로 탄생한 사회주의 정부를 구성한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정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쿠바도 사회주의 정부였고요. 예. 뭐 러시아도 구소련도 사회주의 정부였는데 두 나라는 모두 혁명이나 폭력을 통해서 정권을 세웠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옌데의 정부는요. 선거라고 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들어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예요. 근데 1970년에 아옌데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예. 당시 아옌데와 단일화를 했던 공산당 후보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 아시죠? 아, 이분이 당시 칠레 공산당 후보였는데 두 분이 단일화를 합니다. 예. 야권 단일화를 해서 성공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부에 대한 반발도 워낙 거세서 특히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했습니다. 중남미에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고요. 예. 1959년 쿠바 혁명을 지켜본 미국 정부는 사회주의 정부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1973년에 9월 11일 날 피노체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면서 사회주의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칠레 현대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1973년 9월 11일 9.11이라면 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날이기도 하지만 네. 그날의 그 혁명, 피노체트의 혁명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이 혁명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73년 9월 11일 날 예. 군사 쿠데타죠. 엄밀히 말하면 피노체트가 당시 대통령궁에 있었던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이 모네다 궁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어요. 예. 이것도 흔치 않는 경우예요. 예. 끝까지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다가 현장에서 사살당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중남미 국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망명을 하고 망명이나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예. 아옌데는 끝까지 회유를 듣지 않았고요. 마지막까지 예.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예. 제3국으로 망명을 해라. 이렇게 종용했지만 본인이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대통령궁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1973년 그게 9월 11일이거든요. 예.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에요. 근데 지금도 매년 9월 11일이 되면 칠레 국민들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한쪽에서는 피노체트가 혁명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통해서 칠레를 망가뜨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평가가 갈리는군요. 갈리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또 역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칠레에서도 현재 지금 피노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지금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평소에 듣기 어려웠던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책에서도 이제 뭐 저는 쓴 내용을 읽어봤지만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대중들과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남미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땐 그냥 가기 좋은 나라, 예. 낭만이 넘치는 나라, 축제 나라 또는 관광지 나라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역사들로 들어차 있습니다. 대륙이 바로 중남미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대중들이 중남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대부분 다 지금 미국의 언론들 또는 유럽의 언론들, 서구의 언론들을 통해서 지금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만의 시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시각으로 중남미의 사태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이 그런 훈련 과정에 아주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던 그 작가인데 그 콜롬비아의 그 마르케스가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현실을 타인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행위는 갈수록 우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고 갈수록 우리를 덜 자유롭게 만들며 갈수록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뿐이다. 지금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말씀하고도 네. 그 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들의 시각으로 정리한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네, 누군가의 프리즘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긴 시간 동안 평소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전달해 주신 우리 PD님께 또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아무쪼록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중남미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예. 정확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